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리뷰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4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국방부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습니다. 지난 8월 단절된 이후 2개월 만에 복구된 건데요. 현재 광 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를 비롯해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필요시에 다양한 전통문 교환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번 군통신선 복원이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군내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부대 관리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재 부대 관리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침으론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장병은 부대원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며 부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간부들의 이동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정상적인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박은 통제이며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 양쪽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이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공군본부 직할부대 공군수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창설된 공군수사단은 기존의 각 부대별로 운영하던 수사조직을 통합해 중앙수사대 등 권역별 5개의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센터로 재편성한 겁니다. 공군수사단은 앞으로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최고의 수사기관을 목표로 공군 관련 범죄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 수사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 등 7개 동시수감기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 역량 확충을 위해 합동성을 기반으로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고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작권 전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방부 등 67개 동시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9.19 특별 세미나입니다. 먼저 주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직접 사회를 맡으신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 그리고 세미나를 취재한 윤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이었죠.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 합의 3주년을 맞아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는데요. 일단 남북 군통신선복원의 화해 분위기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 등에 화답함으로써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대 속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 통제 그리고 미 바이든 행정부 간의 관계 모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함께하신 분들 이제 9.19 합의의 주역들이 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주역들과 함께 9.19 정신의 교훈적인 의미를 나눠봤는데요.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또 당시 그 남북 군사 합의를 담당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평화 군비 통제 비서관을 지냈고요.
했고요. 또 당시에 남북 군사 협상에 참여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제일 먼저 개회사와 기조 연설에는 어떤 점들이 강조가 됐나요? 네, 먼저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기조 연설자로 나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9.19 군사 합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환경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요소이고 대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 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이중석 전 통일부 장관 대담에서는 좀 자유롭게 남북 분위기에 대한 대화가 좀 오가질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강조가 됐죠? 예, 좀 대담 형태로 준비를 해봤어요.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종석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평소 주장하시던 대로 한국 정부가 자신만의 전략과 목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도해야 함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윤 기자, 이 특별 세션에 네 분이 모여서 이렇게 대담을 펼쳤던 것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군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나요? 네, 그 특별 대담에는 이상철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조영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9.19 군사합의의 주역들이 당시의 그 경험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조 대북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공동위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JSA 자유왕래나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고 공동 이용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렵더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또 대화에서 협의해야 한다면서 남북군사회담의 제도화 그리고 정례화를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건영 의원님이 사실 국정감사 일정이셨어요. 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도 이제 참여를 해줘서 개회식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늘 강조하시던 대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이제 자동차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상호 추진이 되게 한쪽이 견인하거나 이쪽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고요.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님은 사실상 9.19 남북군 합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했었는데 오랜 남북 협상 경험을 토대로 봐도 그 당시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정말 과감한 북한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를 했죠.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님도 대북 특사를 여러 번 갔다 왔던 많이 알려지신 9.19의 주역이신데요. 5공화국 시절에도 사실 남북 간 지피 방문 등의 파격적인 군비 통제 조치들이 검토됐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즉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간에 초당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의 노력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네, 이런 특별 대담을 마치고 이어졌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또 이제 주요 의제 4가지 정도가 논의되기도 했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었나요? 네,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그 김준형 전 그 국립외교원장이 평화체제 방안 그리고 김동엽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비핵화 방안,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재래식 군비 통제 방안,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내기 위한 미래 한반도 군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진현 전 국립외교원장께 제가 이제 부탁드린 주제죠. 굉장히 중요한 3축 중에 하나인데요. 평화체제, 군비 통제
비핵화죠. 이 평화체제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한미 간의 협력과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과도한 이제 국내 정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서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을 주도하는 한국의 평화체제 방안이 힘이 실려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핵화 방안과 군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얘기가 좀 모아졌죠? 김동욱 교수님이 이제 비핵화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비핵화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셨죠. 비핵화는 되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비핵화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부영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래식 군비 통제 말씀을 하셨죠. 북한과 진정한 평화 공존을 원한다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2부 작전이죠.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는 폐지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불필요한 남북 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북한을 남북군사 공동위로 완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안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협력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모아졌죠? 윤 기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한미 협력 부분에서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처장이 한반도 평화와 역사 인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더불어 그 차의 네 바퀴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가 튼튼한 중심 바퀴가 되고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유연한 그 보조 바퀴의 역할을 해줘야 한반도 평화라는 한 대의 그 자동차가 올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바퀴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이번엔 중심 바퀴와 보조 바퀴 뭐 이 단어들도 참 인상적인데 윤 기자가 특별 세미나를 취재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다고요? 네, 그 전문가 중에 한 분께서 그 남과 북을 그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의 비유를 한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나쁜 의미는 아닌데요.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서 남북의 군사력이 예전보다 성장하고 또 토대를 갖추면서 남북의 그 군사력이 사자와 호랑이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 토끼와 그런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질 때까지 계속 사냥을 하고 싸우게 되지만 맹수들은 상대를 관찰하고 긴장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그 남북 관계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게 지속 가능한 평화, 또 단단한 평화입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에서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번 특별 세미나 SNS로도 좀 생중계가 됐죠. 지금 혹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서 관심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국방대학교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고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남과 북의 그런 그 군사적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좀 늘어날 것을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방대학교 유튜브 영상 검색을 통해서 9.19 기념 세미나, 특별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2018년부터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세미나 좀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좀 달라진 어떤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느껴요. 사실 3년 전인데 30년 전 같잖아요. 2018년, 19년에는 그렇죠. 서울과 워싱턴에서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너무 많았었죠. 범람한 정도였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 이제 3주년이 된 시기에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의 뭐 썰렁하다 못해 이제 거의 30년 전 일처럼 돼버린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는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그런 9.19 정신들을 주변 전문가들과 함께 기리는 그런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 공유한 다음에 이를 기획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70년이 넘었죠. 정전 체제 70년이 됐고요. 비핵화 문제도 벌써 30년째 돼갑니다.
저희가 쉽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것들이 지켜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더 나은 미래를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번영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잘 될 때만 저희가 하면 안 되고요. 힘들 때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안 없는 비판만 갖고 냉소적인 태도 갖고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전쟁 공포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상주의적이지 않냐 이런 냉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킹, 피스 빌딩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이런 공론과 담론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안 없는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북 현안 중에서 남북 통신선이 또 55일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또 진단하고 계시고 제일 시급하게 남북이 또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정들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 여론 언론 매체에서 너무 이게 장밋빛 미래를 한 게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전 남북 정상이 일단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베이징 올림픽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김정은, 김여정 부부장 이제 답방이나 방미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대화를 위한 여러 제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주변국인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들도 대화를 위한 문제 해결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18년에 한반도 평화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고 여름까지밖에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 우리가 대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정략적인 계산 말고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정부는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비대면 남북 회담 체계를 갖춰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또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도 제안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고위급 그 회담까지 좀 무리 없이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리스트가 굉장히 이제 예측 불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일정의 문맥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게 그렇죠.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미국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든 대면이든 언제든 바로 재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고 북한 지도자 이제 결단과 미국 대통령의 화답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북미 간의 간극이 사실 좁혀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 결단과 결심이 되게 중요한데 제재 완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제재 완화 관련 얘기죠. 네. 사실 누가 먼저 뭘 하는지 이제 계산하는 과정보다는 일단 만나서 의제를 소통하고 다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이거든요. 제재 관련해서 우리가 제의를 한 바가 있지만 북한이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재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제재를 누가 안 풀 거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한다라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얘기한 자기들의 개발권 이런 것들이 바로 체제 안전 보장을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신뢰 구축과 교류가 제재 완화와 비핵화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본적인 신뢰 구축이 첫 단추가 좀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 그리고 세미나를 취재한 윤현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황군 청군 도전 시작. 네, 방금 보신 영상 육군 56사단이 최근 진행한 56 강철중대 선발대회인데요. 이 56 강철중대 선발대회를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회 사실 제가 1회 대회를 올 초에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 2회 대회를 다녀오셨네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기자 수첩 띄워놓고 6하 원칙으로 이번 대회 소개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을 방해하는 부대죠. 56사단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사단과 시가지 교전장에서 보병중대와 직할대, 기동대대와 중대 등을 대상으로 최강의 중대를 가리는 강철중대 선발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종목은 시가지 전투부터 띵걸음, 타이어 뒤집기 등 11가지 종목으로 진행됐고 시가지 전을 벌였던 보병중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다른 중대는 기록 측정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1회 때 제가 취재했던 거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종목별로 좀 다르게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병과 직할, 기동으로 나눠서 종목이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첫날에는 보병중대 14개 팀이 시가지 교정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간은 10분으로 3판 2승제로 진행이 됐고요. 경기는 상대팀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목표 타겟을 확보해 점수를 많이 따내는 팀이 이기면 다음 팀과 붙는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단 직할부대 7개 팀이 출전해서 완전군장 띵걸음, 장애물 상황 극복을 가정한 레그터, 차량 끌기 등 7개 종목 경기를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 3일차에는 사단 기동대대와 여단 기동중대 9개 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방탄복 착용 후 띵걸음, 그리고 외줄 오르기, 환자 운반, 타이어 뒤집기 등 직할대와 마찬가지로 7개 종목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방식은 중대원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재서 가장 빠르게 통과한 팀이 승리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와, 많이 달라졌네요. 저희는 하루 만에 이제 끝났었는데 첫날, 둘째 날, 뭐 3일차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데 좀 달라진 점을 조금 더 소개를 디테일하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회 때보다는 대회 규모가 커졌습니다. 1회 때는 기동대대와 기동중대를 대상으로 경기가 진행됐는데 이번 2회 대회에서는 사단 전장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중대와 직할대, 기동대대까지 3일에 걸쳐서 대회가 진행됐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종목이 다양해졌다는 건데 1회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종목이 편성됐습니다. 1회 때는 완전군장 띵걸음, 팔굽혀펴기, 환자 운반, 차량 견인 등 6가지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종목이 11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보병중대가 투입되면서 시가지 전투 종목이 생겼고 기동중대가 했던 차량 끌기는 직할대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동중대는 차량 끌기 대신에 300kg 타이어 뒤집기와 외줄 오르기 등으로 재조정됐습니다. 1회 땐 팔굽혀펴기가 중대 합산으로 1000개였는데 이번엔 1500개로 상향되는 등 더 강도 높은 대회로 꾸려졌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보다가도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인원들이 원래는 뭐 K1, K2 이런 이제 소총들을 쓰는데 시가지 전은 M16을 착용하고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훈련장 교장 때문인데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교장을 벌인 곳은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쓴 장비들은 실제 장병들이 사용하는 화기가 아니라 훈련장에 있는 장비와 장구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물어봤었는데 향후에는 예비군 장비를 마일즈 교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교전해서 이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이렇게 좀 전반기 때 했던 것과 비교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도 경기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 현장에서 직접 대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기동중대가 착용하고 뛰는 그 장구류 무게가 약 13kg 정도 됩니다. 장구류는 외줄 타기를 할 때 빼고는 모두 착용을 해야 됐고요. 종목을 통과할수록 무게는 더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코스 중에 탄통과 유류를 들고 옮기는 게 있었는데 탄통 무게가 15kg입니다. 이런 탄통을 4개를 들어야 하고 20kg가량의 유류통까지 들고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환자까지 운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 다가갈수록 정말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맞아. 이 탄통과 유류를 드는 이 종목, 또 환자 운반하는 종목은 1회 때도 있었거든요. 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배 기자가 꼽은 원픽. 원픽은 뭡니까? 제가 고른 원픽은 바로 환자 운반입니다. 네. 환자 운반.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여러 장병들한테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 운반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누적 운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목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환자 운반은 팔굽혀펴기 1,500개를 막 끝냈을 때 등장하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 중간부터 환자가 발생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환자를 계속 운반해야 하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과정이다 보니 마지막까지 동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우회가 정말 절정에 다다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오늘의 원픽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할 만하네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좀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네 글자 뭡니까? 네,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최강 중대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모든 종목은 실제 전장이 터졌을 때 극한의 환경에서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종목을 수행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극한의 환경이 계속 발생하고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현장에서 제가 남아 있었는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중대원이 서로 응원하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참여했던 모든 장병이 최강 중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회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정말 실전적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네요. 배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체제와 군비 통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9.19 군사 합의를 기점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단단한 평화를 성공해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9.19 3주년 시기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상황이 이어지니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